안녕하세요. 언제부턴가 남보다도 못하게 변해버린 남편을 반품시켰던 40대 여자입니다.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일륜지 대사인 만큼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익숙함에 속아 그 중요한 사실을 잊는 사람이 덜어 있더라고요. 마치 제 전 남편처럼 말입니다. 노력은 고사하고 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마저 사라졌던 전 남편을 전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이곳에 제 이야기 또한 공유해보고자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어릴 적 저희 집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술주정뱅이였던 아빤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술에 취해 있었어요. 게다가 술만 마시면 엄마를 그렇게 괴롭혀댔죠. 그렇게 맨정신일 때가 없던 아빠 때문에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도 저와 여동생을 보살피는 사람도 전부 엄마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만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파출부와 식당 주방일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허드렛 일이란 허드렛 일은 다 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셨죠. 그리고 가족 모두를 괴롭게 만들었던 아빤 그렇게 술을 마셔대더니 제 나이 고작 13살에 돌아가시더군요. 그땐 정말 눈물도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아빠라는 사람이 차라리 없었으면 하고 바랬던 적이 셀 수 없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후 우리 세 식구는 비록 가난할지언정 웃음을 되찾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엄만 여전히 힘들게 돈을 벌며 우리를 키워주셨고 우린 그런 엄마를 위해 사이좋게 집안일도 나눠하고 매일 엄마의 다리도 주물러 드렸어요. 그리고 많이 힘드시지 않냐고 여쭤볼 때마다 엄마 늘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하셨죠. 이젠 고생시키는 네 아빠도 없는데 힘들 일이 뭐가 있겠니? 내 자식들 먹이고 입히는 돈 버는 건데 엄만 너희만 잘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고생도 사서 할 거야. 그런 엄마에게 너무 감사해 가끔은 눈물도 나더라고요. 우린 그런 엄마를 돕기 위해 고등학생 때부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죠. 대학에 가서도 우린 단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키워주신 엄마 덕에 저와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긴 세월 우리 세 식구가 악착같이 돈을 아끼고 모은 덕에 당시 저희 집 사정은 꽤나 나아져 있었어요. 특히 제가 21살 때 엄마가 차린 생선구이집이 날로 잘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젠 저와 동생도 직장인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남은 건 과거에 누리지 못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자꾸만 우리의 행복을 깨뜨려 놓으려 안달이더군요. 엄마, 우리 명이 불쌍해서 어떡해? 동생은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만 이제 좀 살만해졌나 했더니 하늘도 무심하다며 동생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무너지듯 오열하셨죠. 그렇게 동생과 이별한 후 저와 엄만 서로를 더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엄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기도 했습니다. 상이야, 엄만 네가 명이모까지 꼭 더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다가 명희가 못 해본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이 엄만 더 소원이 없을 거야. 제가 더 행복해지는 게 유일한 소원이라던 엄마를 위해서라도 전 동생 목까지 더욱 씩씩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거래처 직원으로 만나 인연이 되었던 3살 위 남편과 1년의 연애 뒤 제 나이 32에 결혼하게 됐죠. 사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진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의 가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우린 서로의 가정사를 같은 날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니 시댁도 시부가 문제였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버진 문제가 많은 분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술을 끼고 살면서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하셨거든. 그나마 다행인 건 돈을 벌어오긴 하셨다는 건데 아버지의 술값, 술 취해서 부린 행패값 같은 걸로 맨날 그 돈이 줄줄 샜었어. 시부는 딱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나마 시부가 좀 더 나았던 건 꾸준히는 아니지만 적어도 돈벌이는 하셨었다는 거, 물건 같은 걸 던지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늘 주사인 과격한 말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을 괴롭혔다고 해요. 그리고 시부는 저와 동갑이던 시동생이 성인이 된 후부턴 완전히 일을 딱 그만두고 단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한층 더 힘들어졌어. 가뜩이나 집에 돈은 없는데 수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돈이 줄줄 새니까 어머니 그때서부터 식당 주방 일을 시작하셨어. 원래 우리 어머닌 어린 시절에 큰 병을 앓은 후로 한쪽 시력을 상실하셔서 나가서 일을 하기 힘든 분이셨거든. 근데 생활고가 심해지다 보니까 어찌어찌 사정사정해서 겨우 일을 구하셨던 거야. 내가 대학 졸업해서 취업하기 전에도 알바한 돈을 집에 보태긴 했는데 그걸론 턱없이 모자랐었으니까. 남편은 그런 자신의 어머니가 가여워 집에 돈을 보태려 노력했다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부가 크게 사고를 칠 때만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도움을 받았을 뿐 평소엔 단호히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너까지 네 아버지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어떻게든 돈을 모으라면서요. 물론 그래도 시부 때문에 나간 목돈이 꽤나 있어 당시 남편은 저보다 모은 돈이 작았습니다. 솔직히 그거야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시부의 문제는 달랐기에 나중에 청혼을 받은 전 고민 끝에 엄마와 상의를 했었죠. 그때 엄마 또한 이틀 정도 고민하시더니 제게 남편을 한번 데려와 보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간 후 제게 이렇게 말해주시더군요. 네가 좋다면 엄만 이 결혼 반대하지 않으마. 물론 한 번밖에 못 봤지만 사람이 살갑고 착한 것 같아. 너와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니 딱하기도 했고 너한테 자기를 믿어주면 평생 잘하며 살겠다고 약속도 했다며 믿어보고 싶다며 한번 믿어보렴. 엄만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제 아빠도 똑같은 사람이었으니 남편을 더욱 남처럼 느끼지도 못하신 거고요. 그런 엄마의 말씀에 저 또한 결혼에 대한 결심이 섰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고생할 각오를 하더라도 동병상련인 남편을 감싸주며 살고 싶다고 생각한 거죠. 고마워, 상이야. 나 정말 평생 나보다 널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게. 남편은 청혼을 승낙한 제게 엉엉 울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가슴을 많이 졸였다면서요. 또한 남편은 저희 엄마도 찾아뵙고 이런 자신을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목매인 인사를 했죠. 그렇게 우린 결혼하게 됐고 엄만 전셋집 구하는 데 보태라며 큰 돈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엄마, 아무리 식당이 좀 잘 된다고 해도 이거 너무 많아. 엄마 노후 자금은 어떡하려고. 노후 자금 정도야 적당히 다 있어. 상이야, 이 돈은 너 혼자 몫이 아니라 명의모까지 포함된 거야. 명의가 결혼할 때 주고 싶었던 돈도 다 너에게 주는 거니까 엄마 말 기억하지? 항상 명의모까지 두 배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꼭 그렇게만 살아줘. 그게 이 엄마 소원이야. 그 돈엔 제 동생 몫까지 더해져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게 억이 넘거나 하는 돈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셨는지 잘 알았던 터라 제겐 억만금보다도 더 귀하게 느껴졌었죠. 그런 엄마의 말씀에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저와 남편은 엄마의 도움 덕에 집값 비싼 서울에
한결편히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초반만 해도 남편은 그런 엄마에게 감사해하며 정말 좋은 사이가 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이 여편네야, 돈 내놓으라고 돈. 오늘 월급 날인 거 다 아는데 왜 돈을 안 내놔? 평생 짝눈인 당신 먹여 살려줬으면 이젠 당신이 나한테 은혜 갚아야 할 차례 아니야? 하지만 각오했던 것처럼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부는 제가 시댁에 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술을 마셨어요. 그러다 술에 취하면 시부를 끔찍이 싫어해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던 남편과 시동생에게 고래고래 역정을 내거나 시어머니에게 트집을 잡아대곤 했죠. 제일 심할 땐 시어머니의 월급날이었습니다. 시부는 시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또 돈을 주면 술을 마시러 외출을 하곤 했어요. 돈이 생겼으니 밖에서 술을 마시겠다면서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술을 마실 때면 시부는 자주 사고를 치곤 했습니다. 그랬으니 시어머니의 월급날이 시댁에서 제일 소란스러운 날이 된 거죠. 어머니, 아버진 괜찮으세요? 내가 못 산다. 저번엔 술에 취해서 턱이 찢어져 오더니 이번엔 술집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렀다는구나. 아무래도 다리가 부러진 것 같대. 시어머니의 눈에선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시부는 술을 마시고 코가 골절되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등 다치기도 참 많이 다치더군요. 게다가 시비는 또 얼마나 걸고 다니는지 우린 엉엉 우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달려간 적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시부가 사람에게 손까지 올려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술집 기물파손에 멀쩡하게 세워진 남의 차를 발로 차기도 하는 등 시부 때문에 정말 시댁의 돈이 줄줄 새더라고요. 아버님,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실 거예요?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제발 술 좀 그만 드세요. 넌 빠져라. 어디 감히 시애비한테 언성을 높여? 말씀 잘하셨어요. 오죽하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언성을 높이겠어요. 저도 딱 아버님 같은 아빠 아래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알아요. 지금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제발 불쌍한 어머님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래도 시아버지이니 처음엔 어떻게든 예의를 차려 시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없는 돈을 쪼개고 쪼개 시부의 술값을 대고 병원비에 깽값을 대던 시어머니가 너무 가여워 나중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시부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보면 꼭 저희 엄마를 보는 것 같아 저도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자식의 말도 듣지 않는 시부가 제 말이라고 기등으로라도 들었겠습니까? 시부는 날이 갈수록 절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뿐 여전히 시어머니 괴롭혔죠. 한 번은 남편에게 왜 시어머니가 시부와 이혼하시지 않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너무 못 살던 외갓집을 많이 도와주셨대. 우리 친가도 사실 형편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자기를 아내로 맞아주고 오래도록 먹여 살려준 아버지한테 어머니 참 고마우셨대. 그래서 그 술주정도 다 참고 지금껏 아버지랑 못 갈라서기도 하시는 거야. 남편은 시분 싫어해도 시어머니는 자식으로서 챙겨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만은 참 좋아했기에 남편의 뜻에 따라 시어머니께 한 번씩 크게 용돈을 드렸었어요. 어머님, 이것도 아버님 술값이랑 사고 뒷수습하는 데 쓰지 마시고 어머님 맛있는 거라도 좀 사드세요. 자꾸 아버님 수습 다 해주시니까 아버님이 어머님을 믿고 더 저러시는 거잖아요. 고맙다, 애미야. 내가 너한테 참 면목이었구나. 어떻게든 자식들 도움 안 받으려곤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평생 부부로 살아온 저 양반을 모른 척 하겠니? 내가 받은 게 참 많은데. 결국 그 돈이 시부에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혼자 돈 걱정에 전전긍긍해 하시는 시어머니가 안타까웠기에 그 돈을 드렸던 겁니다. 자식에게 당연히 돈을 요구하는 분이면 오히려 드리지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힘든 형편에도 오히려 저희에게 밥을 사주거나 하다못해 반찬이라도 싸주시려는 등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던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니 더욱 저희 엄마가 생각나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은 그런 제게 정말 많이 고마워했어요. 형, 미안한데 나 3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돼? 저번에 해외여행 가려고 현금 서비스를 좀 받았는데 다달이 갚질 못해서 큰일 났어. 형, 나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사줘야 되는데 형도 알다시피 나 일 그만두지 좀 됐잖아.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 100만 원만 좀 보내주면 안 될까? 그 돈으로 선물도 사고 근사한 레스토랑도 좀 데려가 주려고. 그런데 시댁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아가 한 명 더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와 동갑이었던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엄청나게 철이 없던 사람이었죠. 시부처럼 술 먹고 사고를 치진 않았지만 시동생은 툭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몇 달씩 백수로 놀고 먹으며 해외여행이나 연애 등 할 건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시동생은 겁도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남편에게 손을 벌리더라고요. 결혼 전 남편은 시부뿐 아니라 시동생 때문에도 돈을 많이 못 모았던 거예요. 그런 시동생 때문에 시어머니의 속은 두 배로 터지고 계셨어요. 거기서 문제는 시부는 싫어하던 남편이 시동생만은 감싸며 끔찍이 챙겼다는 겁니다. 제정신이야? 돈이 없으면 연애를 하지 말았어야지. 무슨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자기 형한테 돈을 달래. 저번에도 도련님 대출금 때문에 신용불량자 될까봐 우리가 돈 해줬었잖아. 도련님이 아무 준비도 없이 시작한 카페 3개월 만에 망한 뒤에도 1,000만 원이나 갚아줬고 그거 도련님이 갚는다더니 여태 10원짜리 한 장 우리한테 준 적 있어? 그것들 말고도 당신이 동생 챙기고 싶답시고 여태 준 돈이 다 얼마야? 아니, 성민이가 계속 직장에 적응 못하는 건 다 아버지 때문이라니까. 걘 아버지 때문에 성격이 소심해지고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 걔가 어릴 때부터 유독 따르고 쫓아다닌 게 형인 난데 그런 가여운 동생을 형이 돼서 챙기지도 못해? 마음에 트라우마까지 있는 애한테 돈 좀 없다고 연애도 여행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해. 카페도 걔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시작한 건데 잘 안 됐다고 어떻게 모른 척을 하냐고.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 갚겠지. 우리 성민이 가엾고 불쌍한 애야. 언제까지 다 큰 성인 동생을 저대로 내버려 둘 건데? 이건 형인 당신이 도련님을 더 망치고 있는 격이야. 저도 처음 두어 번은 동생을 가엾게 여기던 남편이 안타까워 시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남편이 사정사정하거나 박박 우겼기 때문이었지만은요. 솔직히 제 상식으론 시동생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고마운 것도 모르고 계속 당연한 듯 돈을 요구하는 시동생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시동생을 돕길 거절해도 좀처럼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형수님, 진짜 이렇게 야박하게 구실 거예요? 하지만 부부 공동의 돈이니 남편은 제 반대를 이기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동안 해준 돈이 한두 푼도 아니라 더더욱 제 말에 더 우기지 못했죠. 그때부터 전 남편이 철없는 시동생에게 돈을 해주는 걸 전부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젠 시동생이 제게 전화해 우는 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시동생을 벼르고 있던 전 이때다 싶어 따끔하게 말해줬습니다. 제가 야박해요? 보통은 지금껏 도와준 것만 해도 사람들은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해요. 그 뒤론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고요. 빌린다는 말이 뭔지 모르세요? 저야말로 정말 서운하네요. 분명히 말하는데 돈은 필요한 사람이 벌어서 쓰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한테든 은행한테든 빌리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것도요. 다 맞는 말인데 시동생이 무슨 할 말이 더 있었겠어요? 결국 시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 후 절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부와 시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가득이었지만 그래도 늘 제게 미안해하고 잘해주려고 노력하던 시어머니를 봐서 시댁의 며느리 돌인 하고 살았던 거예요. 시동생의 이야기로 다툴 때를 빼면 남편도 그때까진 저와 친정엄마에게 잘했었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때부터 이젠 남편까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뭐? 또 회사를 그만뒀다고? 어, 나랑 일이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이참에 좀 쉬려고. 그렇다고 이직할 회사도 안 알아보고 덥석이를 그만두면 어떡해. 그것도 나랑 상의도 없이. 이게 벌써 몇 번째 그만두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딸은 생각도 안 해? 전엔 그래도 이직할 회사라도 알아보고 그만뒀지. 저번부터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그만두기부터 하잖아. 그리고 저번 회사 그만두고 5개월이나 쉬고 재취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쉬어? 남편은 마치 시동생처럼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어져 갔습니다. 저와 상의도 없이 직장을 그만둔 뒤 몇 개월을 놀고 또 겨우 일을 구했나 싶더니 또 그만두고 백수가 되길 반복하더라고요. 일이 안 맞다, 회사가 멀다, 상사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하면서요. 심지어 변하기 전에 5년 동안에도 백수인 시간이 없었다 뿐이지 이직을 무려 3번이나 했었기에 그때 퇴사를 하며 받은 퇴직금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그땐 남편이 맞는 직장을 찾기가 힘들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변한 모습을 보니 남편은 그냥 끈기 자체가 없고 게으른 사람이었더라고요. 내가 집에 있으면 집안일 좀 해달라고 했잖아. 애들도 좀 챙기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서 왜 게임만 하고 있어? 내가 당신 엄마야? 하녀야? 아, 진짜. 아, 이럴 때 하고 싶은 게임 좀 실컷 하지. 직장 거면 하지도 못하잖아. 아,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당신이 벌써 몇 개월째 이렇게 쉬고 있는데 뭘 내버려 두래? 제발 나도 좀 쉬자. 어? 당신 대체 왜 이렇게 게으르게 변하고 있는 거야? 컴퓨터 주변에 이 맥주 캔들 좀 봐. 당신이 주사만 안 부렸다 뿐이지. 이 정도면 아버님처럼 알코올 중독 아니야? 아, 진짜. 맥주는 그냥 음료수지. 게다가 집에서 쉬는 동안 남편은 집안일도 육아도 거의 하지 않고 게임만 해댔어요. 맥주에 과자나 라면을 씹어 먹으면서요. 그렇게 게으르게 군이 점차 살도 띠룩띠룩 쪄갔죠. 심지어 남편은 점점 움직이기 귀찮고 엄마 앞에서 면이 안 선다며 친정에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남편을 가여워하며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엄마를 귀찮게 취급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전 더더욱 남편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래도 애들 아빠고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니 우리의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졌어요. 비록 사이는 점점 멀어졌지만은요. 뭐? 집을 당신 명의로 하겠다고? 그런 게 어딨어? 왜 안 돼? 당신 지금 백수라 집 담보대출도 별로 안 나올 텐데 당신 명의로 하면 집 사는데 필요한 대출금 어떻게 해? 그리고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은 좀 많아? 결혼할 때 내가 가져온 돈도 엄마가 주신 돈 합하면 훨씬 많잖아. 난 왠지 집 공동명의나 당신 명의로 하면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어. 당신이 나 모르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당신 동생한테 해주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냐고. 우린 결혼한 지 7년 뒤엔 대출을 껴서 드디어 아파트 자가로 이사도 했습니다. 그때 전 타당한 이유들을 전부 들며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했어요. 솔직히 부부 사이에 명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제겐 무슨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 갈수록 이상해지던 남편이 저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라도 받아 시댁에 돈을 해줄까봐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명의를 제 앞으로 하겠다고 우겼던 거죠. 찔리는 게 많았는지 남편도 결국 제 말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파트로 이사 간 지 2년 뒤 시동생은 시댁에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있으면 쓰자는 주의라 모아둔 돈은 없고요. 요즘엔 남녀 평등 시대니까 저한테 며느리 둘이 같은 건 요구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집에서 절연당한 지도 오래라 성민이 오빠한테 사위 둘이 하라고 요구할 일도 없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크게 기대한 건 아니지만 시동생은 딱 자기처럼 철없어 보이는 여잘, 아니 솔직히 그보다 더 별로인 것 같은 여잘 데려왔더라고요. 하지만 시동생의 눈에선 하트가 뿅뿅 쏟아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들어간 후 크게 탄식을 하셨는데 시부는 술 먹느라 시동생의 결혼엔 관심도 없고 남편은 말리기는커녕 이렇게 말하더군요. 성민이가 좋다는 여잔데 뭐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겠죠. 그렇다고 애가 좋다는데 결혼을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안타깝기도 하고 시댁에 더더욱 정을 붙이기 힘들겠다 싶기도 하고 마음이 참 복잡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시동생의 결혼 이슈는 얼마 뒤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엄마에게 청천벽력 같은 불행이 닥쳐왔거든요. 상이야, 엄마 어떡하니? 글쎄 엄마 암이란다. 폐암이래. 그것도 이미 진행이 많이 됐다는구나. 뭐? 폐암? 울며 걸려온 엄마의 전화를 듣고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만 한동안 마른 기침을 자주 하다 객혈까지 하게 되자 놀라서 검사를 받으셨다는군요. 그러다 폐암 상기 판정을 받으신 거죠. 그것도 사기로 진행 중인 암이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의 3기였죠. 안 그래도 엄마가 기침을 너무 하시고 최근 살도 많이 빠지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더니 엄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감기야. 살이야 나이 들면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빠지더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정 아프면 엄마가 알아서 다 가. 엄마가 얼마나 건강한데. 평소 엄만 운동도 자주 하시고 아프신 것도 없어 건강에 자신이 남다르셨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걱정되어 저는 조금이라도 아프신 곳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곤 했어요. 하지만 그땐 정말 가벼운 감기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게 폐암의 증상이었던 거죠. 전 이전에 건강검진을 시켜드리려 엄마에게 돈도 드렸었는데요. 그때 알고 보니 저희가 드린 돈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던 시부모님과 달리 엄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네요. 제가 걱정할까봐 검진을 받고 아무 이상이 없으셨다는 거짓말만 하고 엄만 그 돈으로 손주들 선물을 사셨다는 겁니다. 왜 검진 받으려면 그냥 받지. 거짓말까지 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이제 어떻게. 하나밖에 안 남은 친정가족인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눈앞이 정말 깜깜해졌어요. 저는 혹시 좀 더 희망적인 결과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엄마를 이 병원 저 병원 다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결과 마찬가지였죠. 저는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더 늦기 전에 엄마를 입원시켰어요. 그렇게 엄만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됐고 전 엄마의 간병을 위해 사회 초년생부터 쭉 다녔던 회사에서 퇴사까지 결심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한시라도 더 엄마 옆에 붙어 있고 싶었거든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줄 알고 퇴사를 한다는 거야? 언제까지가 됐든 나 지금 엄마 옆에 못 있어드리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부부니까 퇴사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는 건데 지금 반대하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왜 아무 이유도 없이 퇴사해서 몇 개월씩 놀았어? 당신 계속 펑펑 놀다 다시 직장 구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 그런 당신이 지금 우리 엄마 아프신데 그런 식으로 나와?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나 퇴직금 꽤 많이 나오는 거 알지? 만약 생활비 모자라도 그걸로 꽤 오래 충당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와중에 남편은
역지사지를 못해도 정도 것이지 제 퇴사를 내키지 않아 하더군요. 엄마를 간병해야 하니 퇴사를 하긴 했지만 그로 인해 남편에 대한 서운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처음 한두 번만 엄마의 문병을 왔을 뿐 이후부턴 몇 달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일이 힘들어서 피곤하고 아프다, 야근이 많다, 체력이 방전돼서 주말에 쉬어야 된다 하는 말을 짓거리면서요. 전 애들을 챙기기 위해 엄마의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했는데 남편은 퇴근 후나 주말엔 대부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프거나 피곤하단 인간이 아주 쌩쌩하기 그지없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더더욱 상종도 하기 싫어. 전 나중엔 네가 인간이냐, 엄마 문병 안 오냐 하는 싫은 소리도 하지 말아버렸어요. 오히려 그런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문병을 더 많이 와주셨습니다. 아유, 흉물스러워라. 흉물스럽다니. 엄마가 항암 부작용 때문에 머리 빠지는 거 보기 싫다고 머리 싹 다 밀어버렸잖아. 그리고선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해하길래 일부러 신경 써서 사온 가발이야. 한번 써봐, 엄마. 그래? 그럼 어디 써볼까? 어머, 예쁘네. 오히려 내 머리카락일 때보다 숱도 훨씬 풍성하고 젊어 보인다, 얘. 우리 이거 쓰고 같이 사진관에서 사진 찍을까? 조금이라도 건강해 보일 때 엄마 사진 하나 남기고 싶어서 그래. 한편 엄만 힘든 치료를 꿋꿋하게 버텨주셨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엄만 점점 야위어갔고 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그런 엄마 곁을 지켰죠. 엄만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서서히 머리가 빠지며 아예 머리를 밀어버리셨는데 전 그런 엄마를 위해 가발을 사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바람으로 우린 함께 사진관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엄마 앞에서 티내지 못했지만 그 사진이 우리의 마지막 사진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엄마 몰래 울기도 참 많이 울었죠. 상이야, 너 기억나니? 너희 아빠 살아있을 때 엄마가 파출부로 일하는 집이나 식당에서 남은 음식 싸다 줬던 거 말이야. 사실 엄마 그때 너희들에게 정말 너무 많이 미안했어. 그걸 맛있게 먹는 너를 보면 내 궁핍한 처지가 비참해서 더 눈물이 났지. 미안하긴 그렇게라도 우릴 먹여 살리려고 했던 엄마한테 난 오히려 고마웠는데 엄마 그렇게 힘들게 날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엄마를 그렇게 보살피고 책임지면서 살 거니까 엄마 낫기만 해.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엄마처럼 그게 내 소원이야. 엄마를 간병하는 동안 우리 모녀는 추억 이야기, 묵혀뒀던 이야기 등등 오랜만에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짧을 줄 알았다면 좀 더 자주 엄마를 찾아뵐 거라며 후회도 참 많이 했죠. 그렇게 엄마가 투병을 시작한 지 몇 달 뒤 전 시어머니에게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당시 남편과는 마주쳐도 말도 잘 하지 않을 때라 남편은 제게 말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시댁에 첫 인사로 온 뒤 크게 싸운 시동생과 그 여잔 한번 헤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이 파토난 줄 알았더니 또 그새 붙어서 결국 결혼식 날짜를 잡은 거죠. 그런데 크게 관심도 없던 시동생의 결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큰돈이 갑자기 왜 빠져나갔지? 그로부터 얼마 뒤 휴대폰을 들여다본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날 전 평소처럼 엄마 이런저런 대화를 하느라 휴대폰을 한참 못 봤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잠에 든 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제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다는 알림이 와 있더라고요. 딱 제가 10여 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며 받았던 퇴직금만한 액수가 말이죠. 대체 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간 건가 싶어 저는 얼른 휴대폰 어플을 확인해 봤습니다. 고성재 이 인간이 진짜? 황당하게도 그 돈이 보내진 곳은 시동생의 통장이더군요. 전 기함을 하며
곧장 병실 밖으로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했을 때부터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관리를 함께 했었어요. 남편이 변한 후 아파트 명의한 남편이 저 몰래 대출을 저지를 수 있으니 주의한 거지만 뻔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의 돈은 남편이 함부로 건드린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 굳이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기어코 사고를 친 겁니다. 제 통장에 손을 댈 수 있는 건 남편뿐이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범인은 남편이 맞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돈이 당신 동생한테 빠져나갔어? 왜 나한테 아무 의논도 없이 그 돈을 당신 동생한테 보냈냐고? 아, 그게 성민이가 아버지 꼴 보기 싫다고 최대한 빨리 집 얻어서 살림부터 차리고 싶어 하더라고. 결혼식 전에 말이야. 그래서 전셋집을 좀 알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전셋집 들어가기엔 돈이 좀 부족하대서 내가 빌려줬어. 딱 당신 퇴직금만큼 말이야. 그 돈 어차피 원래 예정엔 없던 돈이라 지금 꼭 필요한 돈도 아니잖아. 내가 평생 일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왜 당신 마음대로 쓰는데? 그리고 분명 말했지. 그 돈으로 엄마 간병하는 동안 모자란 생활비도 보태고 급전 필요할 때도 쓸 거라고. 아니 그럼 어떡해. 우리 아파트 사느라 그동안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쓰고 2년 동안 대출금 갚고 모자란 생활비로 쓴다고 돈도 새로 거의 못 모았잖아. 그래서 그 돈이라도 보태준 거지. 에이, 솔직히 당신한테 말하면 못 빌려주게 하게 뻔해서 안 물어봤어.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돈 빌려주고 싶었던 내 마음도 이해해주면 안 돼? 불쌍한 내 동생이 드디어 아버지랑 떨어져서 산다고 잔뜩 신났는데 아유 어떻게 그걸 안 도와줘? 내가 동생 도와준 게 그렇게 불만이야? 정 돈 부족하면 더 대출을 받던가 당신이 간병 포기하고 다시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그 돈을 시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보태준 거더라고요. 그리고선 뻔뻔하게 이해해달라는데 정말 사람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돈 못 모은 이후에 당신이 탱자탱자 놀아서도 포함인 거 알지? 참 양심도 없다. 어? 그리고 내가 왜 당신하고 당신 동생 때문에 아픈 우리 엄마 간병 포기하고 다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대출을 받아야 되냐고. 불쌍하지도 않은 당신 동생 불쌍해할 시간에 힘들게 암투병 중인 우리 엄마를 좀 가엾게 여겨봐. 집에 있으면 맨날 게임만 하느라 바쁜 아빠를 둔 당신 애들을 좀 불쌍히 해봐. 당신이야말로 내 동생 좀 불쌍히 해봐. 당신이야말로 내 동생한테 너무 무정하다고. 그리고 걔가 이번엔 꼭 갚겠다고 했어. 천천히라도 꼭. 아, 그러셨어요? 아주 멋진 형 납시였네.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돈을 뜯기고도 그 말을 또 믿니? 아니지. 당신 솔직히 당신 동생 말 안 믿지? 근데 그냥 내가 또 돈 벌어오겠지 싶어서 당신 동생한테 내 퇴직금 퍼준 거지? 당신 마음대로. 그래, 어디 두고 봐. 나도 아주 똑같이 해줄게. 저는 열이 머리 끝까지 받아 할 말을 다 마치곤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곧장 제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그 길로 부동산에 집을 내놔버렸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퇴근한 남편에게 그 사실을 통보했죠.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뭐? 이 집을 내놨다고? 당신 멋대로? 당신이 당신 동생 멋대로 챙기길래 나도 앞으로 내 가족만 멋대로 챙기면서 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뭐? 아니 그게 집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 앞으론 우리 엄마랑 애들만 챙기면서 살 거라는 소리야. 당신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이래도 못 알아듣겠어? 이 집 팔고 당신이랑 당장 이혼할 거라고. 저는 그놈에게 냅다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곤 미리 준비해서 챙겨간 이혼 서류도 던져버렸더니 그놈은 어리 빠진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어요. 뭐? 이, 이혼? 아무리 그럴 거라고 해도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당신 멋대로 내놓으면 어떡해? 명인 당신 앞으로 돼 있을지 몰라도 이건 엄연한 공동재산인데
공동재산? 그래, 그건 맞지. 근데 지분을 한번 따져보자. 이 집에 우리 엄마가 지원해주신 돈 몇 천에, 내 앞으로 받은 대출금에, 결혼할 때 내가 모아서 가져온 돈,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내가 번 돈까지 다 빼면 당신 몫은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니? 당신 결혼 전에 당신 아버지랑 동생 때문에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잖아. 게다가 결혼 후에도 당신 집에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야? 활용 점정으로 당신 백수로 지낸 날도 많아서 돈도 나보다 훨씬 못 벌어왔잖아. 치사하게 그걸 일일이 다 따지겠다고? 그럼 이혼하는 마당에 그걸 안 따지겠니? 그리고 당신이 이번에 멋대로 당신 동생한테 준 내 퇴직금, 그것까지 합치면 당신은 맨몸으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어디서 공동재산 타령이야? 그동안 당신 집에 들어간 돈, 나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했어. 아무리 왼수처럼 변했어도 내 남편인 당신이 원해서 준 돈이니까. 당신을 위해서. 근데 당신이 이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행동하는데 내가 왜 더 이상 당신을 위해줘야 돼? 기왕 이혼하게 된 거 유리한 재산 분할로 싹 다 받아낼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여보, 알았어. 우선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어? 진정 좀 해봐. 갑자기 이혼이라니.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나 앞으로는 장모님 병원도 꼬박꼬박 가고 게임도 안 할게. 일도 절대 안 그만둘게. 필요 없거든? 난 이미 당신이란 인간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어. 아,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 그래. 성민이한테 빌려준 당신 퇴직금, 그거 다시 돌려받을게. 그럼 당신 화 좀 가라앉겠지? 잠깐만. 성민아, 형인데 내가 아까 빌려준 돈 있지? 그거 좀 다시 돌려주라. 아, 이 형 그것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어. 정말 불리하게 이혼당할 것 같자 그제야 남편은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통하지 않을 것 같자 이번엔 시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겠다며 스피커폰 모드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시동생의 대답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뭐? 싫어, 형. 왜 준 걸 도로 뺏어가려고 해? 우리 좀 전에 부동산에 계약하러 간다고 전화도 했거든? 야, 임마. 그게 네 돈이야? 그냥 내가 빌려준 돈이잖아. 이 형 이혼당한다니까. 아, 글쎄 그건 형이 알아서 할 일이고 왜 나한테 난리야? 어차피 억지로 빼앗아 가지도 못하는 거 알지? 형 일은 형이 알아서 잘 해결해. 난 이만 끊는다. 시동생은 남편이 이혼을 당하든 말든 자기 알 바 아니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당황한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시동생은 받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비웃으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죠. 그렇게 동생 하더니 아주 꼴 좋다. 아주 대단한 후회야. 고성민이 나쁜 자식.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동생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걸 모르는 당신이 더 대단하다. 됐고, 당신이 그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끝까지 나가지 않으려 길을 썼지만 자기가 버텨봐야 뭐 어쩌겠습니까? 결국 남편은 옷가지를 싸서 쫓겨나고 말았죠. 이후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나 보더라고요. 잠시 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 남편이 왔다고 말해주셨어요. 대충 얘긴 들었다. 아휴,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할 말이 없구나. 성재 저놈은 오자마자 성민이를 찾아댔는데 이미 성민이 그 여자애가 사는 월세 자취방으로 들어간 지 며칠 됐어. 내가 그 얘기를 해주니까 배신자 자식이라면서 성재가 엉엉 울더라고. 시어머니는 제게 정말 많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날 전 남편 몰래 시어머니를 따로 밖에서 잠시 만나 뵀어요. 그리곤 유일하게 제가 시댁에서 좋아했던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의 작별 인사를 했죠.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전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이런 말 주제 넘지만 어머님도 이젠 그만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야 뭐 이미 늙은 거 그냥 그 양반은 평생 달고 살아야 할 혹이다 생각해야지 어쩌겠니. 하지만 애미 넌 아직 미래가 창창하니 절대 참고 살 필요 없다. 그동안 참 미안하고 고마웠다. 부디 우리 손주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사부인께서도 꼭 쾌차하시길 내 멀리서나마 응원하마. 그렇게 시어머니와는 작별했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제게 연락을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받지 않았더니 이놈이 그제야 병원으로 찾아와 엄마에게까지 싹싹 빌더라고요. 장모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동안 너무 못 와봐서 죄송합니다. 근데요, 장모님, 저 이젠 정말 반성하고 새 사람 될 수 있거든요. 장모님도 원래는 저 많이 예뻐하셨잖아요. 저 진짜 변할 테니까 집사람 마음 좀 돌릴 수 있게 설득해 주세요. 제발요.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청도가 있어야지. 우리 상이가 참아줄 땐 고마운 줄도 모르다가 왜 이제 와서 용서를 비나.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비는 것도 다 때가 있는 법이야. 난 우리 상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자넬 진심으로 자식으로 여기며 예뻐했네. 하지만 자넨 나와 우리 딸의 애정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게지. 어리석게도 내가 그걸 못 알아보고 우리 딸한테 결혼을 하라고 말했었어. 난 그런 죄인이니 부디 하루라도 빨리 자네랑 이혼하라고 오히려 내 딸을 더 부추길 걸세. 그러니까 썩 나가게. 하지만 그놈은 엄마에게 된통 혼쭐만 난 뒤 엉엉 울며 병실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당연하게도 굉장히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게 됐죠. 그리고 비록 무직인 상태였지만 아파트를 팔고 엄마의 집에 들어가며 손에 쥐고 있게 된 큰돈이 제 경제적 여유를 증명해 줬기에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돈도 얼마 없는 데다 양육 참여도도 저보다 적었고 무엇보다 술주정뱅이 시부 앞으로 쭉 살거나 아니면 월세방을 얻어 나와야 했던 남편보다 경제적 환경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한 지 지금은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전 남편은 아이들 양육비 문제로 할 말이 있는 척 제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하지만 막상 전화를 받아보니 애들 문제는커녕 그놈은 그냥 제게 매달리려고 연락을 한 거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장모님은 우리 애들을 아빠 안 보고 싶어 해? 어, 당신이 얼마나 애들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벌써부터 아빠는 생각도 안 해, 애들이.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는 알 거 없고, 우리 엄만 건강하시니까 빨리 본론만 얘기해. 사실 그냥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나 아버지 보기 싫어서 얼마 전부터 월세집 구해서 나와 살고 있거든. 근데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처량하게 이런 월세로 살고 있어야 하는지 너무 서글프더라고. 성민이 그놈은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석 달 전에 또 그 여자랑 헤어졌는데 그럼 전셋집을 빼고 나한테 돈을 돌려줘야 하잖아. 근데 그 집에서 나올 생각도 않고 나한테 돈 갚을 생각도 없대. 줬으면 땡이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냐는 거야. 진짜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동생이란 놈한테 뒤통수 맞았지. 돈은 없지. 이혼은 당했지.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당신이랑 다시 재결합하면 그래도 내 인생이 지금보단 덜 처량하지 않겠어? 내가 정신 나갔다고 당신이랑 다시 합치겠니? 꿈 깨라, 어? 부전자전이라더니 당신의 산부자 때문에 당신 어머니만 더 불쌍하게 됐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럴 시간에 당신 어머니한테나 효도 좀 하고 살아. 저는 짜증을 팍팍 담아 소리친 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 남편은 제게도 자기 동생에게도 외면당하고 지금은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네요. 솔직히 그 집안 삼부자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시어머니만은 여전히 안쓰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시어머니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더는 마음에 두지 않고 살기로 했죠. 제겐 지금 친정엄마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엄만 혼자 남을 저를 위해 살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 강한 의지 덕분인지 다행히 엄마는 아직 살아계세요. 아직 차도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잘 버텨주고 계신 것만으로도 그저 너무 감사할 따름이네요. 그런 엄마 제 희망처럼 엄마의 암이 2025년엔 한결 수그러들 수 있길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물은 건널 때 가치를 알고 사람은 떠날 때 가치를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제 가치를 알고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으니 참 맞는 말인 것 같네요.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잃은 소는 되찾을 수 없으니 모두 곁에 있는 이들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새해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